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이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요즘 들어서 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과학을 뭐 다양한 공중파나 라디오에서 뭐 시의성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바시 이런 곳에서 나와서도 과학 강연이나 진로 강연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세바시에서도 탑10 제일 좋은 강연 1등으로 햇볕 잘 드는 곳에서 요거트만 퍼드시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1등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이지영 선생님의 연봉은 이길 수 없지만 좋은 강연으로 1등을 했으니까 그 내용과 또 오늘 또 엑기스가 되는 다양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다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조회수 100만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네. 혹시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면 어떤 활동을 할까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은 이런 직업이에요. 뭔가 의사, 변호사, 판사, 선생님, 과학자 이 명사로서 또는 직장으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사로서의 꿈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직업들이. 저 같은 경우는 과학자라는 직업에서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줄래요 라는 문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재밌는 그런 일화를 에피소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웹툰 만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랑또라는 작가분께서 만약에 서울대생들이 클럽에 가면 어떻게 놀까? 이런 궁금함에 이런 그림을 그려본 거죠. 서울대생들이 클럽에 왔는데 막 1등급 소리 질러 하니까 전부 다 와 소리 지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상한 랩을 합니다. 서울대생들은 랩을 하더라도 원소 죽일 표로 랩을 하고 진짜 이런 랩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수해 리베 붕탄 지산 플레 남아 알교 인황 염화 칼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 나트륨 스트라툼 티타늄 카드뮴 알루미늄 이런 랩이 있어요. 보통 이 랩을 하면 제가 몇천 번의 강연을 갔는데 다들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과학이 문화가 되려면 박수를 쳐줘야 되고 따봉을 날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짝짝짝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즘 유아 초등들은요 제가 이런 랩하면 같이 따라 불러주고 같이 외우고 하나의 문화가 돼요. 네, 서울대생들은 이렇게 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만화를 그린 작가분이 계셨다. 근데 실제 이렇게 놀진 않죠. 막 갑자기 자 저녁 8시에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러니까 막 어머 1시가 놀아버렸네. 아, 빨리 독서실 가야지. 자 8시에 집에 가는 사람이 클럽에 있을까라고 저도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없죠.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최승현님, 이선아님 감사합니다. 네 호플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이 클럽을 만들어 봤어요. 옥타곤이라는 클럽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저녁 6시 입장, 8시에 퇴장. 지금 여러분 클럽 전광판에 지금 주기율표 보이나요? 중3 때 배웠던 코사인 사인 그래프 보이나요? 저희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쿠팡에 표를 팔아서 몇천 표가 매진이 됐어요. 제가 저녁 7시에 클럽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과학 클럽 모습. 심지어 술, 담배 금지입니다. 오직 과학으로만 놀다 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보고 가실게요. 자, 광란의 밤이죠. 네, 근데 얼마나 건전합니까? 자, 저녁 7시의 모습입니다. 음악 소리 들리나요? 저게 지금 조회수가 몇백만이 넘고 댓글도 몇만 개가 달렸는데 그 댓글의 90%가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렇게 건전하고 재밌는 과학클럽 어디냐, 우리나라도 좀 하자, 이런 댓글이 줄을 이뤘었죠. 조금만 더 감상해 볼게요. 자, 수학 기호나 과학 공식을 이제 춤으로 이제 형상을 한 거죠. 잘 찾아보시면 저도 저기 있습니다. 자, 파이는 뭐죠?
무리수죠. 원줄은 끝이 없습니다. 자, 3.141692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과학클럽도 만들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무대를 꾸몄었고요. 네. 잘 찾아보시면 막 여기 삼성전자 부장님도 계시고, 뭐 개도님도 계시고, 하버드에서 네인지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밑에 이제 가오나시 복장한 흰 얼굴은 가오나시가 아니라 카이스트 전체 수석하신 분이에요. 네. 판도라 행성에서 온 것 같은 파란색 옷 입은 분은 판도라 행성 온 아바타가 아니라 하버드에서 네인지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예일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과학을 좀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과학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는 이런 기업형 행사에 많이 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삼성에서 했던 이 프라이빗한 행사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몇백 명을 비공개 행사에서 모집해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에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대 담론 이야기나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과기부 장관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뿐만 아니라 전국의 2천여 분의 인공지능 전공 대학원생들 앞에서 제가 이런 융합형 인재가 되는 방법들에 대한 강연들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단순히 사교육에서 그냥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사실 저거 백수거든요. 직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서 왜 제가 강연을 많이 하게 됐을까?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연장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 대단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에 새로운 그 입학생을 학생을 뽑는 입학 담당관 분들이에요. 또 여기 위에 분들은 그 영재학교 과학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교육부랑 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앞으로 과학 교육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갈 걸까, 어떻게 개정할까, 이런 전문가분들도 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오늘 엑기스로 준비했던 내용들이 여러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5시간, 50일 이상의 값어치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러기 그라운드를 해서 꾸그에서 실시간으로 화상 라이브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 강사가 1000명이 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국영수, 예체능, 과학 다 합쳐서, 영어, 언어 다 합쳐서 4년째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1등의 비결은 기존의 교육 방식과 달랐고, 그것 덕분에 이런 교육부나 과기부, 뭐 과학부, 영재학교 세미나에서 이제 제 강연을 듣고 싶어 해서 많이 요청을 주셨겠죠. 특히 입소문이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심지어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 영재원이나 과학고 합격한 친구들이 선생님 영재원 합격하고 과학 시간에 칭찬을 자주 받을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뭐 설명해 주는데 억대 규칙이 나와서 선생님 생각이 평소보다 많이 나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뭐 그래서 선생이 아니었으면 저는 영재원 이거를 다닐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저는 위의 내용보다 밑에 사랑해요가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뿐만 아니라 확실히 여기는 어떤 학부모님이 메시지 준 건데, 선생님과 수업한 과학 과목에서도 성적이 잘 나오고 무엇보다 재미있어 하네요. 뭐 이제 덕분에 너무 감사해서 추천해주신 태영맘께서도 고마운 마음 전했네요. 이렇게 어머님을 통해서도 이제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감사 메시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재원 합격했다, 뭐 심화반 합격했다, 뭐 그래서 이런 뭐 다른 준비를 안 했는데도 이런 합격 메시지나 감사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사실은 제 교육 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태도나 어떻게 하면은 과학을 아이들에게 쉽고 재밌게 녹여낼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그것 덕분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감사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참 신기하죠. 결국 이 과학이라는 게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과목 중 하나거든요. 수학, 과학이죠. 근데 심지어
아이들이 즐기다 보면은 이런 영재원 과학고, 영재학교, 뭐 의대 합격했다라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여기 한 친구는 선생님 저 이번에 서울의대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또 강연 듣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쯤이면 이 엑소쌤 강연 들을만 하겠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거 듣고 우리 자녀분한테 적용을 시켜도 되겠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짤막하게 제 활동 내역이나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제가 이런 수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을 만나보고 저 나름대로 내린 결과, 그리고 그걸 과학 교육에 대입시킨 결과, 그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는 단순히 사교육에서 제가 4년째 독보적인 1등을 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제 가치관을 입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제는 단순 지식을 많이 넣는 게 경쟁력의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이제는 다 이제 단순히 뭐 정답을 많이 아는 친구들을 뽑지 않거든요.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요. 바꿔 말하면 이 프롬프트라 그러죠.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아이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한테 잘 질문을 던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좋은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자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은 뭐 의대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선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남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녀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게 만들어주면 아이가 즐기다 보면은 본질적인 내가 진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 그게 진짜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질문들이 결과적으로 인공지능과 융합이 돼서 진짜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결국 이게 시너지 돼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 3, 4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약 2000에서 3000년 전에 이 폼페이라는 곳에 베스비오 화산이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터져가지고 반나절 만에 그 메갈로폴리스에 몇백만 명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여기 말도 도망을 못 가서 그대로 이제 화석이 돼버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도서관 관련된 부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이런 수검댕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처음에는 뭐 오겹살 구워 먹고 남은 수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겹살, 삼겹살이 아니라 파피루스란 종이가 돌돌 말린 채로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고학자들은 당연히 유출할 수 있겠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철학, 종교,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야기, 뭐 문화, 예술 모든 정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구나. 이게 한 1000권이 넘게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요. 그냥 다 바스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의 떡이었죠. 이게 270년 전에 발견됐는데 270년 동안 이 1000권이 넘는 타브린 파피루스 종이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림의 떡으로 냅둔 거예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이거 1000권 말고 한 권의 파피루스라도 그거 안에 있는 내용 140글자만 해독하면 10억 주겠다. 그래서 베수비오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해독이 되고 10억을 받아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학부님께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1명이랑 대학원생 2명이요. 큰 연구 그룹도 아닙니다. 그냥 학생 몇 명이서 인공지능한테 시킨 거예요. 야, 인공지능, 이거 내가 못 피니까 너가 직접 엑스레이 스캔해가지고 이거 가상으로 이미지 펼쳐봐. 네,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여기에 알파벳이 뭔지 모르겠어. 너가 한번 해독해봐. 네, 해독하니까 이 플라톤이 죽은 무덤은 이쪽인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의 보석은 여기 묻혀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 다 해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인공지능 이제는 진짜 신의 영역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고고학 분야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나 기능들이 우리한테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성공 방정식이 완전 바뀌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이게 다 과학이거든요.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국영수 하시죠? 아니에요. 이제는 국영수 앞에 과학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단언하는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나오는 이런 유전자가 이런 기술들이요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결국 교과 과정에서도 과학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2022년 개정 과학 그 판에서도 이 과학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 과학적 호기심을 키워서 과학 과목을 잘하고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 과학적 흥미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과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게 저는 7대 3, 결국 타고나는 게 3이면 이 경험과 환경이 7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학부모님께서 이제 캡처를 하시거나 이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입니다. 이 아이의 질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만 4세에서 6세쯤 되면은 그때 굉장히 이 3세 때부터 이 시냅스가 폭발적으로 연결되면서, 즉 뇌세포들이 폭발적으로 생기면서 시냅스가 연결되는 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첫 경험이잖아요. 아이들은 첫 경험이면서 진짜 내가 본질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때 묻은 상태에서 뭔가 몇 번 가공돼서 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시기예요. 이 유아, 초등, 그리고 더 어린 시기에는. 그때 질문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님께서 그러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답을 줘야 되지? 이러면서 막 책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 그 질문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내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물어봤을 때 좋은 질문이야, 우리 같이 찾아볼까? 왜요?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줘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알려준다게 그런 강박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탐색. 모든 게 첫 경험이니까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고, 뭐 집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실험들은 조그만 유튜브 검색해봐도 쉽게 할 수 있는 체험들을 많이 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성취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취감이란 건 결국 이 내가 뭔가를 해냈다, 그 성취감보다는 이 질문하는 과정의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와, 이런 질문을 했어? 너무 잘했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짜 좋은 질문 했구나, 나 이거 좋아하나 보다, 내가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남겼는데 혼자 찾아봐,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 몸속에서 이 마인드 블로잉이 생기면서 진짜 자기만의 진짜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거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꼭 실험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결국 탐구 그 자체, 결국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를 만들려면은 결국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용 과학 만화책도 좋습니다. 입문용으로는 누가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싶게 하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되게 내용이 어려워요. 뭐 누가 코스모스를 읽고 싶고 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첫 입문용으로는, 유아 시기에는. 그래서 어린이용 과학 만화책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저는요, 어릴 때 이런 어린이용 과학 만화책도 많이 보고, 저는 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어릴 때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다음 동물의 왕국,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저는 아직도 이 노래가 생각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만의 이런 그 점을 찍는 과정이거든요. 뭐 요즘엔 또 유튜브 채널 해서 크루즈 게작트,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크루즈 게작트라는 채널에서 과학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체계화돼 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노출을 시켜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학이란 거는 결국 교과서에서 필터링 되고 가공된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밖에 나가면 그게 자연이고 과학이에요. 그래서 많이 체험하고 산책하고 하면서 그냥 보면서 떠다니는 구름은 왜 떠다닐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답을 몰라도 서로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그게 틀리더라도요. 저 꽃은 왜 이렇게 며칠째 피어 있을까? 저 꽃은 금방 시드는데, 벚꽃은 금방 시드는데 무궁화는 왜 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유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뭔가 성적을 올린 게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 이 마인드 블로잉이 되면서 감정적 보상 연결이 계속 되면서 스스로 찾아보는 태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지금 강조 드립니다. 정답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 낼 수 있는 아이가 결과적으로 정답도 잘 끌어올 수 있는 아이고, 그게 계속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상 속에서 이제 과학 재미 느끼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리면, 뭐, 너무 쉽겠죠. 요리하면서 뭐, 빵 만들 때 왜 이게 부풀까? 이 안에는 바로 이 이스트라는 이런 효모라는 녀석이 있다. 얘는 진균류인데, 이 진균류 하면은 곰팡이도 있고 버섯도 있고 효모도 있다. 근데 효모는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곰팡이는 왜 우리한테 피해를 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집안 물건으로 탐구하기. 왜 에어컨은 시원하지? 근데 에어컨이 왜 시원할까? 근데 에어컨 반대쪽에는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 뜨거운 게 나오네? 아, 뜨거운 바람이 바깥으로,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자녀분과 얘기하고, 그 중간에는 저는 챗GPT 또는 뭐 퍼플렉시티, 그런 인공지능을 같이 두면서, 요즘에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탐사놀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곤충 잡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 감정적 보상이 연결되고, 저건 왜 저럴까? 이건 왜 그럴까? 거기서 질문이 시작됐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꼬리꼬리 물면서 제가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태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 부모님의 역할은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거나 뭔가 많이 이걸 한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개방적 질문 사용,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 자체가 아이의 추론력과 과학적 사고를 자극하고요. 또 아이가 실험에 실패했거나 잘 모를 때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혼내거나 답을 강요하지 말고 틀리더라도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어? 아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말했어. 요즘에는요, 이런 빅5 빅테크 기업, 예를 들어서 뭐 메타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이라던가 물어볼 때 답이 없는 질문을 해요. 여기 면접자분이 땅콩 크기가 됐어요. 땅콩 크기에 넣고 믹서기에 넣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 자기는 제가 작아졌지만 어쨌든 작아지더라도 저의 근력은 유지되니까 점프하면 똑같이 사람처럼 높이 점프할 수 있으니까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면접분은 보는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사고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본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또 모른다는 용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답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부모가 과학 지식이 부족해도 이건 엄마 아빠도 잘 몰라. 근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우리 같이 알아보자.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약 정리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제가 점점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자녀분들한테 태도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당연히 단순히 그냥 태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질문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연령별 과학 도서 및 체험 학습 추천, 제가 초등, 중등, 고등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세밀하로 보는 곤충동화, 식물동화 이런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또 엉뚱한 과학책,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엉뚱한 과학책은 사실은 제가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과학 유튜버가 썼고 제가 감수를 했고 이런 것들 추천드리고, 체험학습 추천 같은 경우는 제가 전국의 과학관은 다 가봤어요. 거기서 강연도 많이 해보고.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 좀 거리가 멀더라도 한 번쯤은 과천과학관이나 중앙과학관은 가보세요. 여기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런 과학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과학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서 체험시켜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이런 자연관찰 생태교실이라던가 각 자치단체별로 체험교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이런 체험학습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홍보 아닌 홍보를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이런 연사분들, 정재승 교수님도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엑소쌤 여기 보이죠? 네. 이 8월 16일 날 또 강연을 하니까,
그때 또 우리 자녀분들 데려오셔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강연 저도 만나고 제가 또 만나면 직접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별 과학도 강연도 제가 하게 합니다. 네, 이제 중학생 대상 도서는 뭐 코스모스가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팩트플리스, 이거는 완전 과학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사고와 편견 없는 시각 훈련, 통계적 사고, 이런 것들을 심화시켜주는 도서고요. 사실은 중학이랑 고등은 연결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이 도서를 읽어도 되고 중학생도 이 도서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위대한 실험 100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뭐 고등학생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스모스 연계에서 이기적 유전자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북스 시리즈들 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뭐 이제 휴먼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또 체험학습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요 인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의대 다닐 때,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만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서울의대에서 제가 한 13년 정도 그 본과 학생들 가르치고 인턴 친구들 가르치고 조교수로 활동을 하고 과학자로 활동을 했는데, 가끔 고등학생이 직접 뭐 서울의대뿐만 아니라 어떤 의대든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보내요. 저 방학 동안 그냥 이런 뭐 허드렛 일 하면서 옆에서 연구하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100%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되게 기특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답장하면서 그러면 너 한번 체험해볼래? 와봐 하면서 약간 인턴은 인턴으로 도움을 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진짜 현업 연구자들은, 진짜 여기 뭐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컨택 말고 이런 대학별로 체계적으로 요즘에 이런 걸 해요. 연구실 인턴십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뭐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뭐 의대, 뭐 서울대에서도 이런 고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즘에는 시민과학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체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과연 뭐 과학을 좋아할 수 있을까, 성적에 도움이 될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좀 고생을 하시겠죠. 잘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전까지 전국의 산이나 산을 등산을 정상까지 다 올라갔어요. 전국의 물고기는 제가 다 잡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면서, 심지어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팔이 부러졌는데도 등산 정복을 했어요. 이런 체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보낼 시간에 저는 이런 체험을 부모님과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을 많이 떠나고 이런 경험이 자녀분들한테는 다 첫 경험이고, 이게 다 과학이거든요. 풀벌레 소리, 곤충들이 날아가는 거, 구름이 떠 있는 거, 왜 한라산 올라갈 때 고도별로 다른 식물이 보이고 다른 곤충이 보이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질문을 향상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거기에서 시작되면서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체험들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진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정말 융합형 인재들을 보면요, 성공한 융합형 인재, 행복한 융합형 인재, 그런 친구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남 좋아 보이는 일을 안 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그런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융합형 인재가 됐는데, 그 기저에는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점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자녀만의, 그 아이만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마스터피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커넥팅 닷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 무조건 국영수 점 하나만 찍게 하면은 결국 그림이 안 그려져요. 커넥팅 닷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 체험을 저는 많이 하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 만화로 된 과학 이야기 이런 거 읽혀도 되나요? 읽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유아 시기에는 사실 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체험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지만, 그게 안 되면은 저는 학습으로 된 만화 이런 것들 추천드리고, 이게 결국 장점이 호기심 유도, 효과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결국 아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친숙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글자만 있으면은 금세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
만화로 된 이런 과학 도서, 수학 도서 이런 거, 뭐 마법 천자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단점이 한계도 당연히 있겠죠. 결국 이제 유아초등을 벗어나서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은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입문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께서의 질문과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칭찬이 반복된다면 자녀 스스로 찾아보면서 학습 만화에서 더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학습 만화에 안 나오네? 그러면 더 깊이 있는 글자로 된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깊이 있는 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부모를 위한 교육적 처방전, 결국 정리를 드리면 확장 질문으로 많이 이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 이 내용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결국 질문의 핵심이고요. 만화 같은 경우도 아무거나 읽히면 안 돼요. 제가 독서를 해봤을 때 진짜 시간 낭비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녀분들 일단 서점으로 데려가 보세요. 서점 데려간 다음에 자녀분들을 뛰어놀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과학 코너든 수학 코너든 예를 들어서 과학 코너를 보면은 뭐 지구과학, 물리, 뭐 화학, 양자역학, 우주 파트별로 공룡 다 있거든요. 식물, 꽃. 그러면 자녀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좀 흥미있어하는 곳에 가서 막 읽어봐요. 그러면 그 분야가 우리 자녀는 우주 파트를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그 우주 파트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주 파트에서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를 찾아보세요. 그게 보통 검증받은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자녀분들의 입문용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Y 시리즈가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Y 시리즈로 입문하는 거는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도서로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엉뚱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혼내지 잘 않았고,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하게 해주고, 이게 단순히 정답, 확정된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과학이란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게 항상 반증이 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릴 때 한 예인데, 다음 수를 읽고 쓰시오. 이게 국어 문제였거든요. 27. 근데 저는 이제, 선입견이 없었고 편견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27 다음 숫자? 다음 숫자 끝이 없는데? 이러면서 계속 썼어요. 28, 29, 30, 31, 32.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답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끝이 안 나니까 뒤집어서서 만, 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막 애가 귀신 들린 것처럼 이걸 계속 시험 치고 이상한 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가 좀 이상하다고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런 걸 하면서 혼내진 않았다.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잘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숫자는 다음 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숫자는 끝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썼어.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만약에 그때 부모님께서 혼냈고 정답을 강요했으면, 저는 물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갔겠지만, 오늘의 저로서의, 가치관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저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그냥, 모범적인 학생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리 요약 책들입니다. 네, 한번 캡처하고 지나가시고요. 네. 네, 그러면 과학학습의 적절한 시작 시기는 언제일까? 사실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학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에는 이 어릴 때 이제 만 4세에서 6세에는 체험을 좀 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쯤, 그러니까 한 만 4세, 6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6세에서 8세 정도에는 공교육에서 과학교육이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 탐구력과 기초 개념, 유무에 따라서 학업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 교과 과정이 개정이 되거든요. 2022년부터. 근데 제가 이런 교과 과정의 교과서를 보면요, 결코 전혀 공부 선행을 안 한 상태에서 3학년 딱 과학을 시작하면요, 이게 좋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교과서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저는 선행학습이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선행이 단순히 초등학교 3학년 거를 그대로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6살 아이한테 읽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3학년 내용들이라도, 같은 중학교 내용이라도, 심지어 대학생들이 배운 내용이라도 6살 아이가 이해할 수준으로 가공을 잘해줘서 잘 씹어서 이렇게 주면은 그 아이도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선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관찰력, 비교력, 기초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국어나 수학과 달라요. 이 과학이란 것 자체가 선행이 있어야만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과학은 굉장히 궤통성이 크기 때문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빠르면 이제 유아 시기, 초등학교 이제 6살 시기부터 좀 준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선행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똥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에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 이제 이런 조교들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 놀랍게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의 80%가 중학교 때 그대로 나와요. 중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70에서 80%가 고등학교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 새로 배우는 건 중학교 때 30%밖에 없고 새로 배우는 건 고등학교 때 20%밖에 없어요. 결국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수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결국 초등학교 때 잘하는 친구가 중고등학교 입시까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잘하려면은 이 선행이 필요하고 그 선행이 단순히 무조건 중학교 때 내오는 교과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공부해가 아니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을 해서 맞춤식으로 준비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탐구적 학습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 태도고 이 과학적 태도는 이제 연역적 탐구, 기하학적 탐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맞는지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확정적인 정답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3학년 때 딱 시작해가지고 하면 반복이 안 되죠. 미리미리 선행 때 준비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물리고 물려서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때 준비하는 그 과학이 수능까지 준비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80, 70, 70의 이 비율로서. 네. 그리고 제가 20만 명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밌게 가르쳐 주면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어요. 흥미가 붙고. 그럼 학교에서도요 그 누구도 손 안 드는데 혼자서 손 들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중첩이 되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굳은 심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구몬과학이랑 눈높이 수학, 눈높이 2개를 했었거든요. 그게 왜 했냐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구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몬을 하기 전에 무슨 되게 멋있는 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쌀까? 나 구몬하니까 주던데? 누구 친구 집에 갔더니 무슨 뭐 되게 멋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과학 장난감. 야, 이거 어디서 살까? 나 이거 눈높이 하니까 주던데? 그래서 바로 달려서 엄마한테, 눈높이 해줘! 구몬해줘!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저는 구몬을 오래 하게 되었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어릴 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연습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몬과학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봤을 때 제가 어릴 때 이 32년 전의 구몬과 지금의 구몬은 진짜 천지차이에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굉장히 더 체계화됐고 더 시각화 자료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연령별 사고력 맞춤 구성으로 잘 되어 있고요. 또 선행, 반복 학습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행이 되게 중요하고 또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쉽게 실천이 가능하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뒤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과학 학원 꼭 보내야 될까? 실험 학원 꼭 보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너무 체계적으로 학습지가 이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몬에서 받아보고 학원 갔다 왔다 픽업할 시간에 그 시간에 부모님 손잡고 저는 과학관 가고 등산하고 물고기 잡고 부모님과 체험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뭐 아버님에서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융합의 인재로 성장하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찰력, 분석력 강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진, 그림표, 도에 시각화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몬과학의 학습 장점들이 저는 이렇게 총 4가지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 개정 이제 5학년 과학 수업이 지금 국어가 408시간이고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수학, 사회, 도덕이 272시간, 과학이 무려 340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보면 지금 과학이 거의 매일마다 이제 교과 과정에 있고, 지금 봐요. 국영수가 10단인데 과학이 12단이에요. 근데 저는 점점 이게 비율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때문에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보세요. 지금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바꾸는 것들이 다 유전자 가위 기술, 드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피지컬 AI, 이 모든 것들이 뭐 하이퍼루프 기술, 지하터널, 스타링크, 스타쉽 로켓, 이 모든 것들이 다 과학기술이잖아요. 결국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 간의 격차를 점점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결국 교육이고, 그 교육에서 과학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제 자신감과 친숙함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즉, 초등학교 3학년 때 과학은 시작하지만 그 전에 시작하셔야 되고요. 근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만화를 고를 때 아무 과학 만화책 고르지 말고 직접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본능적으로 흥미있는 분야를 갔을 때,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생물이다, 곤충이다. 그럼 그 곤충의 베스트셀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이 책을 고르듯이 이런 학습지도 결국 저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구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제가 찾아보고 정리를 해본 결과. 그리고 반복 학습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학원, 가정학습, 뭐가 낫냐?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학원, 실험학원 보낼 시간에, 저는 구몬학습 하시고, 그 아끼는 시간으로 저는 체험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학원이나 실험학원 꼭 보내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또 너무 비싸거든요, 요즘에는. 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교과서를 가져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교과서 내용을 가공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교과 과정을 연계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또 찾아보면은 여기 이 구몬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계를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결국 교재, 구몬 교재나 또 학교 교재,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게 단원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초등, 그 다음에 중학,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네. 그리고 또 사실 실험학습의 효과적인 접근법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굳이 실험학원 안 보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전문가들, 뇌과학자들이나 교육 심리학자들도 증명을 했어요. 논문으로서. 이 초등 저학년 시기는 사실은 뭐 실험학원에서 직접 실험하는 것보다 직접 실험보다는 이런 간접 체험과 사고 유도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뭐 실험 사진, 관찰 그림, 결과 도표 등을 좀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 사고 실험을 할 수 있게, 가상 실험을 할 수 있게 반복 유도를 해주고요. 이런 거 자체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보고 만지는 것보다 오히려 인지적 추론력, 관찰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을 보면 사고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인슈타인, 왜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갔을 때 거울을 바라보면 난 어떻게 보일까?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학습 기기를 통한 실험 영상이나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사실은 직접 실현해 주라는 간접 경험을 탐구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바라던가 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하면요, 스스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자, 기체의 성질을 배우거든요. 그럼 그 입자들이 왜 구름이 될까? 이거는 실험학원에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뭔가 딱 버튼 누르면은 이 입자들이 마치 캐릭터처럼 나와가지고 열을 받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단위 시간 동안 서로 멀어지면은 결국 밀도가 낮아지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올라가.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은 차가우니까 밀도가 높아서 내려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하면서 내가 가설 세웠던 것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내가 또 코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요즘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구몬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는 과정이라던가 직접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내가 직접 실험을 하는 것처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동물, 식물, 백과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돼서
제공이 되고 있다.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보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지구의 모습이 보면은 구몬에서도 똑같이 지구의 모습을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연계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교과 과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게끔 잘 가공을 해서 정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결국 개념의 연속성과 개통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과 개통성이 매우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 누수 방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학원 수업의 한계는 사실 뭐 실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즐겁고 활동 중심이지만 오히려 개념 정리가 좀 흐릿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학습지를 통하면은 특히 구몬과학 같은 경우는 기초 개념을 이 나선형으로 계속 중첩을 시키면서 반복 구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개념 누수가 생기지 않고 결국 반복 학습이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진을 찍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효과적인 과학학습 전략, 체계적인 개념과 누적 반복, 그 다음 교과서 기반 학습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고, 구몬에서는 맞춤형 학습을 잘 이렇게 가공을 해서 연령대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정학습의 효과하면은 꾸준히 학습하고 정기적으로 디지털 실험 콘텐츠를 접하는 방식이면서 또 이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개념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는 다른 건 다 싫어하고 공룡만 좋아해요. 우리 애는 다른 건 다 싫어하고 우주만 좋아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우주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해보면 어때? 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게 냅두세요. 와, 이렇게 우주를 좋아해? 오히려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더 잘하는 우리 뭐 민수, 우리 가은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녀분께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과학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렇게 뭐 그 칼로 자르듯이 나뉘어지 있지 않거든요. 지구과학이든 생물이든 화학이든 물리든 수학이든 양자역학이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합성 같은 경우도 와, 식물의 광합성, 난 식물이 너무 좋아. 광합성 어떻게 할까? 들어가다 보면은 이 엽록소라는 분자가 이 화학 반응으로 이 광합성이라는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화학 반응이네. 그러면서 화학을 알게 되고, 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 결국 물리 개념을 또 확장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칭찬과 반복을 하다 보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뛰어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과정에서는 결국 모든 과학 개념을 균형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저는 이 구몬과학에서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하면은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4가지 개념이 있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또 단계별 난이도 조절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유아부터 초등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고, 뭐 시각화 자료 또 교과 연계를 굉장히 잘해서 선행 아닌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연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학 공부 쉽게 하는 방법. 결과적으로 3단계 접근법으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과학 용어를 일상 속 언어로 많이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유전자가 뭐야? 했을 때 그냥 찾아보면은 바로 세포 안에 해가 돼 있는 유전 물질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그냥 나 과학 싫어할 텐데, 사실 이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 유전자라는 거는 레고 만들 때 레고 뜯어보면 설명서 보고 레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모든 생명체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도 일종의 레고거든요. 이 세포를 뜯어보면 세포를 만들어준 설명서가 유전자야. 그럼 유전자라는 건 설명서랑 비슷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일상 속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시고, 자녀분께서 질문했을 때 그게 안 떠오른다.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인공지능한테 이런 거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거를 6살 아이가 이해할 수준으로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딱 인공지능이 정답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또 이런 질문이 확장되면서 구몬과학으로 접근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이런 시각화 자료가 많은 이런 학습지 체험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체험을 많이 시켜주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과학학원, 실험학원 갈 시간에 저는 오히려 학습지 하고 아끼는 시간으로 체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되풀이하며 단단히 다지기. 결국 이해, 오개념, 정점, 연결, 응용이 되풀이하면서 계속 이것들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단계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결국 총 제가 말씀드린 이제 3가지 단계를 완성하면은 우리 자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굳은 심지를 가진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과학학습의 최종 결론, 과학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어릴 때부터 과학 개념을 눈에 익히고 손으로 익히고 말로 표현해보게 하는 경험을 누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부모님의 질문이 되게 중요하고 또 밖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교과 과정에 연계된 또 자녀분들이 연령대별로 잘 소화할 수 있는 구몬학습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사실은 이 수업 자료 많이 필요하시면 제가 특별히 이 강연 듣는 분들만 지금 여기 제가 QR코드 제 그 인스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들어오시면 지금 끝날 때까지만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 그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팔로우 하셔가지고 DM 보내주시거나 채팅방 보내주시면은 수업 자료 제가 전문 보내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효과적인 과학학습 하는 법, 구몬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입문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 끝나고 질문 시간 가질 텐데 혹시나 질문 놓친 분들도 제가 다 못 받아드려요. 지금 한 2,600분이 보고 계셔가지고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란 뜻이거든요. 결국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나다운 순간이에요. 자녀분들이 나다워지려면은 남 좋아 보이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좋게 찾게 만드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점을 찍어주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어릴 때부터 이런 다양한 그런 아이가 이해할 수준의 그런 교과 과정을 연계한 학습, 선행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